하버드와 예일 대학 등 명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자 융자금 빚을 없애는 미국 내 대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장벽들이 여전해 주택시장의 해빙이 늦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하는 작은 실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전에서는 험지로 급변한 미시건을 내주면 낙선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부분 70대와 80대를 기록하며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학부생들이 학자 융자금 빚 없이 대학을 다니도록 하는 미국 내 대학들이 하버드와 예일 등 명문 대학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론 팔러시, 융자 없는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은 아직 아이비리그와 학부 중심의 명문 인문대학 등 23개 학교로 나타났으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학 학비가 해마다 오르면서 대다수는 학자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대학문을 나설 때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빚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320만 명이 총액으로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어 1인당 평균 3만 2천 달러씩 빚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 사정이 넉넉한 사립대학들부터 적어도 학부생에 대해선 학자 융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들과 유명한 학부 중심 리버럴 아트 칼리지 등 23개 교에 그치고 있으나 계속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노론 팔러시, 즉 학자 융자금 없는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을 보면 아이비리그에서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유펜, 다트머스, 브라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급의 명문 대학들인 MIT 공과대학, 듀크, 밴더빌트, 노스웨스턴, 워싱턴 대학, 세인트루이스 등도 들어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원의 대부분의 졸업생을 진학시키고 있는 명문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도 대거 학자 융자금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문 학부 중심 대학들에서는 암허스트, 보드윈, 데이비드슨, 라파이에트, 포모나, 스미스, 스와츠모어, 윌리엄스 칼리지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론 팔러시, 즉 융자 없는 대학을 표방한 대학들에서는 학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 학비를 무상 지원이나 장학금으로 100% 충당하고 한 푼도 학자 융자금은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립대학들은 대략 8만 달러 이상의 총 학비 가운데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대다수에게는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 장학금 등으로 충당해주고 연방이나 사설융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어레인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략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정 출신들에 대해선 패밀리 기여금을 부담케 하고 총학비에서 각종 비용이나 서적비 등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워크스터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들 중에 비용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소액의 융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립대학들은 재단 전입금으로 학부 학생들에 대한 무상 지원이나 장학금을 대폭 늘려 대졸자들이 빚을 지지 않은 채 대학문을 나서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노론 팔러시는 완전 학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 내 4년제 사립대학들은 총 학비가 1년에 8만 달러를 넘고 5에서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보조받고 있으며 8에서 9천 달러를 융자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융자 자체를 없애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장벽들이 여전히 견고해 봄철 주택시장의 해빙이 늦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해빙을 지연시키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은 아직 7% 안팎에서 내리지 않고 있어 주택거래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면서도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모기지 이자율이 7%대에 머물고 있어 팔려고 나오는 기존 주택들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판매가 최저치를 맴돌고 있는 반면 집값만 올라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6월 이후로 늦춰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모기지 이자율도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28일 현재 30년 고정의 경우 6.9%로 전주의 6.77%에서 더 올랐습니다. 76만 6,550달러 이하의 컨포밍 론을 계약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04%나 되고 재비용을 내기 위한 포인트는 0.67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모기지 신청은 지난 한 주 5.6%나 또 줄어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5%,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는 7% 감소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기존 주택은 480만 채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살려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나온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집값은 5% 올랐으며 20대 대도시들은 6.7%나 뛰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3에서 5%의 현재 모기지를 없애고 7%의 새 모기지를 얻어야 하므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는 드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하우스 헌팅족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매물 부족에 집값이 올라 더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캐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고 내 집을 구입하고 있는 비율이 1월에 31%로 전달보다 3%포인트나 늘어나 캐시파워가 없으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시장 해빙은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올 중반에는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은 올 하반기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6%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과 새 모기지 이자율의 차이가 1% 안팎인 내 집 소유자들이 본격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 올 여름철에는 주택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올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2.6% 소폭 오르게 될 것으로 프레디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흔히 하는 작은 실수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직 자동차 판매 전문가들은 구입자가 먼저 한 달에 얼마씩 할부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큰 액수를 다운페이할 때는 제로금리가 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워런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 때 현란한 세일즈펄슨에게 끌려가거나 구매자가 무심코 작은 실수를 저질러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흔하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흔히 하는 작은 실수들로는 첫째, 사는 사람이 먼저 한 달에 얼마씩 낼 수 있다고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일례로 나의 재정 형편상 한 달에 새 차의 할부금으로 $600씩 낼 수 있다며 묻지도 않은 질문에 먼저 이야기한다면 구매자의 흔한 실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납부할 능력을 먼저 말해주면 그에 맞춰 자동차 비용을 역산해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매자는 세일즈펄슨에게 이 차를 얼마까지 할인해 팔 것이냐를 물으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할부로 자동차를 사려 할 때에는 딜러에서 제시하는 할부금융 플랜들을 면밀히 비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나 거액을 다운페이할 때에는 제로금리로 차액을 융자받는 것보다는 1.9%의 이자율에 $1,500 리베이트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전직 세일즈펄슨은 밝혔습니다. 0% 금리가 더 우대받는 것 같지만 $1,500를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는 대신 1.9%에 적용하면 한 달 상환금이 $20가 싸지고 60개월 할부면 $1,200를 적게 내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란한 세일즈펄슨의 고전적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당수 세일즈펄슨들은 고객이 더 깎아달라고 요구하면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잠시 후 추가 할인가를 제시하는데 이는 대부분 엉터리 속임수라고 전직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일즈펄슨이 매매 계약에 사인하고 악수까지 나눈 후에 강권하는 워런티나 페인트 보호 등 각종 플랜들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전직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자동차일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은 전체 워런티로 대부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워런티나 보호 조치를 추가로 돈 내고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재선전에서는 험지로 급변한 미시건을 내주면 낙선 위험이 고조될 것이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시건에는 아랍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어 가자 전쟁 때문에 분노하는 이들의 표심을 다시 잡지 못하면 결정타를 맞게 되고 미시건을 상실하면 재선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공화민주양당의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미시건주가 2024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경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본선에서 선거인단 15명이 걸려있는 미시건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는 이번 2024 백악관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험지로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에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 이상의 아랍계 무슬림 인구가 몰려 살고 있어 가자 전쟁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높아져 자칫하면 미시건을 내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미시건의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61만 8천여 표, 81%나 득표했으나 무려 13.2%나 되는 10만 천여 표는 언커미티드, 즉 찬반 유보표로 나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시건의 아랍계와 진보 진영의 운동가들은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만 들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말고 압박의 수단으로 언커미티드 표를 던지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시건에서 찬반 유보표는 2만 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5배나 많이 나온 것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5일 본선에서도 아랍계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낙선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에서 11,000여 표 차이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된 반면에 2020년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15만 4천 표 차이로 이겨 백악관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경합지 6곳 중에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 19명과 두 번째인 미시간의 15명 그리고 위스콘신의 10명을 모두 차지해야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조지아 16명, 애리조나 11명, 네바다 6명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15만 표 차이로 압승했던 미시간을 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할 위험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백악관을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선거본부는 곧 가자 전쟁에서 수주간의 일시 휴전과 상호 석방에 돌입하게 되고 11월 선거 전에 항구 휴전까지 이뤄진다면 유보적인 유권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미시건을 지켜 백악관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 세계 인구 대국들과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부분 70대와 80대를 기록하며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80대의 최고령을 세우게 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는 70대 초반, 브라질의 실바 대통령은 70대 후반으로 과거의 50대 정상들처럼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부분 70대와 80대로 과거의 50대처럼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생으로 현재 81세인데 이번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되면 82세로 최고령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1946년 6월생이므로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는 78세가 되고 임기 중반 80세가 됩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통상 5번에 2번 10년 통치하던 헌법을 바꿔 2022년 69세에서 3선을 시작했는데 현재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7세부터 25년이나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0대 초반에도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의 모비 총리는 올해 73세에 3선 연임을 굳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투혼까지 했다가 대통령에 다시 선출된 브라질의 실바 대통령은 올해 78세입니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당선돼 10월에 취임하는 수비안토 당선자는 현재 72세입니다. 수비안토 당선자는 장군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지내왔는데 현재 조코 요도도 대통령이 삼선 금지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여권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요도도 대통령의 아들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삼아 전폭 지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70대와 80대의 고령의 인구 대국, 경제 군사 강국들을 이끌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정상과는 달리 40대의 활력을 보여주는 젊은 지도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최근에는 자신보다 젊은 35세의 교육장관을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46세에 힘든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노익장을 과시하던 총리 시대가 저물고 45세의 멜로니 총리가 이태리 최초의 여성 총리로 탄생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